자, 오늘부터 이제 물리 1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1강의 시공간과 운동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1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익혀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 1을 준비를 했다면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신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은 내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EBS 강의를 통해서, EBS 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물리 1을 접한다라는 것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입니다. 그죠? 모든 과목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신과 수능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우리가 내신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워 나갔을 때 그 내용 자체가 수능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EBS 교재를 통해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문제에 나온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꼭 알아두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시간으로 해서 이제 페이지 6쪽에 시공간과 운동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 이 물리 1을 배웠을 때 그 기억을 한번 좀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공간과 운동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의 정의와 길이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물리량들도 모두 다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를 내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되는 시간, 그리고 길이 또는 거리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 시간과 거리 같은 것들은 모두 다 다른 물리량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이나 또는 길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그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의 측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거는요, 시각과 시간의 차이죠. 그죠? 자, 우리가 시각 그리고 시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시각과 시간이라고 하는 저 두 가지의 용어를 굳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시각이 몇 시지?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과학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 과학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시각의 정의부터 볼까요?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시점,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즉 연속적인 흐름 중에 한 지점,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각은, 시각과 시간은 시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이다. 결과적으로 시각부터 시각까지의 간격이면서 결과적으로 시간은 연속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지금 시각은 이라고 하는 표현과 지금 시간은 하고 하는 표현은 둘 다 일상생활에서는 맞는 표현이긴 하겠지만 과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각은 한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시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시간은 하고 표현된다면 그건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시간은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총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때는 시간의 의미가 맞겠죠. 그지?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하는 시각은 2시간 동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정의들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수능에 접근해서 문제를 본다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요즘 근래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에서도요, 어떤 정의 자체를 물어보거나 현상들을 물어보기보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을 통해서 그 상황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과정들이 물리 1의 주된 문제들이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문제를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두 가지의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는 예전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었던 계산 유형들입니다. 근데 예전보다 계산 유형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우리가 수능 문제지에서 보게 되는 그런 20문제 중에서 예전에 계산 유형 문제들이 거의 70% 정도를 차지했다면은 지금 현재는 계산 자체는 거의 5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계산에 대한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정의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개념에 대한 그런 깊숙한 내용의 물음은 도리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시각과 시간, 정의 자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가 내신을 할 때는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모호하게 구별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각과 시간 두 가지를 구별을 했고요. 계속 이어서 시간의 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용어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 자체를 표현하거나 시각 자체를 표현할 때 각 나라의 표현들로 막 써버리게 된다면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SI 단위계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모두 다 공통적인 단위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이는 미터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은 보통 초 단위로 가지고 기준을 많이 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표준의 표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은 길이 또는 전류와 같은 또 다른 물리량의 측정 기준, 표준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표준의 표준이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지만 다른 물리량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초의 정의는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세슘 133에서 방출되는 빛이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 1초로 정의하고 있다. 자, 이때 1초의 정의는 133짜리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만큼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세한 숫자 외울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리고 있는 1초의 정의는 뭐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세슘 원자의 진동수로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시간의 측정 방법을 볼 건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그 1초라고 하는 시간을 각각 계산한 방법들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태양시죠. 태양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앞서 내렸었던 1초의 측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시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역표시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역표시.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원자시가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1초를 정의 내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태양시는 뭐죠? 태양시? 하루를 기준으로 한 거죠. 하루를 기준. 즉 우리가 하루라고 칭하는 그 시간을 전체 24시간으로 나누고요.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각각 60분으로 나눈 다음에 그 분단위도 역시 60으로 나눠서 초로 바꾸는 것. 즉 결과적으로 태양시에서의 1초는요. 그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 곱하기 분으로 바꾸면은 60. 그 다음에 초로 바꾸면 또다시 60 분의 1이 결과적으로 태양시의 1초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초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하루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1초를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져서 하루의 길이가 조금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1초를 계산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라 1초의 시간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역표시예요. 역표시는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이때 1년은 총 365일. 그 365일을 또다시 시간으로 바꾸고요. 분으로 바꾸고 초로 바꾼 다음에. 그지? 그렇다면 이때 1초는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 곱하기 시간으로 바꾸면 24시간, 분으로 바꾸면 60, 초로 바꾸면 60분의 1이 결과적으로 1초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1초의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역표시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한 게 1년의 시간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하루의 시간이 바뀐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1년도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면서 그 공전 속도도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년의 길이 자체도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도 역시 1초가 조금씩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역표시에서 도입했던 방법은 1년을 아예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몇 년도, 알겠니? 몇 년도에 1년이라고 딱 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연도가 바로 1900년이었습니다. 1900년에 1년을 이렇게 나눈 하나가 바로 1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정확한 1초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 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1초를 잡고 있죠. 설명을 보시면은요, 1967년 국제도량령 총회에서 1초를 세슘 133에서 방출되는 빛이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를 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던 1초의 정의입니다. 그죠? 원자시에서는 앞서 봤었던 133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세슘 원자의 진동 횟수로 가지고 우리가 1초를 정한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1967년 이후에는 이런 원자시가 전 세계의 시간의 표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지? 그런데 얼마만큼 원자시가 정확한 것이냐? 그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천체나 지구 운동을 기준으로 한 것. 바로 태양신학, 역표시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이면서요. 역시 원자시도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오차가 30만 년분의 1초 정도의 오차밖에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1초의 오차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원자시계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원자시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직접 인터넷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시각이 바로 원자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시간의 측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죠? 이때 이제 시간의 측정을 할 때 다양한 기구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각의 시간들을 측정을 할 때 여러 개의 시계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썼을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시계 만드는 건 큰 의미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시계들을 사용했느냐,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시계는요,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던 혼천 정시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자경루 같은 물시계가 있죠. 그리고 바로 우리 교재 가장 아래쪽에 사이언스 디저트로 나와 있는 해시계의 일종인 앙부일구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이때 앙부일구는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앙부일구는 해시계의 일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시계들을 만들 때 해시계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거거든요. 맞죠?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 시계잖아. 맞지? 그런데 이 앙부일구가 독특한 이유는 이 앙부일구가 해시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시각을 정확하게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면서 결과적으로 절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로 표현한다면은 계절을 알 수가 있는 시계다 이거죠. 맞죠? 그랬을 때 이 앙부일구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시각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측정했는지 그 사이언스 디저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부일구의 의미는요, 솥을 받쳐놓은 모습이고 일구는 해시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솥을 거꾸로 받쳐놓은 모양에다가 그 안에 영침이라고 하는 침을 놓아서 그 침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시각을 측정했던 해시계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명칭과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명칭과 기능이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앙부일구가 지금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의 모습을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영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다면은요, 이때 보세요. 이때 영침의 끝은 항상 북극성을 가리키게끔 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북극성. 그 말인즉슨 영침의 끝은 정확하게 어디를 잡는다? 북쪽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북쪽을 잡아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앙부일구의 이쪽은 동쪽이 될 것이고 이쪽은 서쪽이 될 것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앙부 안쪽을 살펴보면은 선들이 그려져 있죠. 이때 각각 가로선들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선들이 그려져 있기도 할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먼저 세로선부터 보죠. 세로선은 시각선이면서 태양의 일주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그림자가 위치한 세로선으로부터 하루 중에 절기를 알 수 있어서 시각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세로선.
요 세로선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각선입니다. 자, 옆에다가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침이 있고요. 시각선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려놓은 선이 바로 시각선이죠. 아까 영침의 끝은 어디를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킨다. 맞죠? 그러니까 방위상 이쪽이 북쪽이라면은 당연히 이쪽이 동쪽이 될 것이고 이쪽이 서쪽이 될 것입니다. 그죠? 해가 뜨는 쪽은 동쪽. 맞죠? 따라서 해가 떠서 지는 동안 그림자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은 일단 해가 뜨는 순간부터 서쪽으로 그림자가 생길 것이고요. 맞죠? 그 이후에 북쪽을 지나서 나중에는 동쪽을 향하겠죠. 맞죠? 즉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요 각각의 영침의 그림자는 처음 서쪽부터 동쪽을 향해서 하루 동안에 쭉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각의 시각선, 세로선에 맞닿아지는 지점에 그 시각을 읽어줘서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 가로선, 절기선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가로선 요거예요. 요거죠? 요게 이제 가로선, 절기선인데 설명을 읽어보면은 영침이 북극성을 향하므로 하루 중 그림자의 길이는 일정하며 그림자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자가 위치한 가로선으로부터 절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절기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면 앙부일구로 시간 측정하기가 나와 있는데 앞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시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가로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로선들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가로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우리가 썼던 시각은 지금 현재 1시, 2시랑은 조금 다르죠. 그지?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표현들을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신이 아니면 오신이 미신이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지?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썼던 이런 시각의 표현들로 가지고는요, 세로선의 길이가 그러니까 시각선이죠. 시각선의 선의 개수가 총 12개가 나타납니다. 총 12개가 나타나고요. 그 각각의 시각선의 차이는 지금 현재로서 각각 요 시각선과 요 시각선은 2시간의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1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절기선으로 가지고 우리가 계절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양이 뜨는 높이, 즉 남중 고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름에는 가장 높게 뜨고요, 겨울에는 가장 낮게 뜹니다. 여름에는 가장 높게 뜨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햇빛이 비치게 된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짧을 것이고요, 반대로 겨울에 해가 낮게 뜬다면 우리를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이때 영침의 그림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름에는요, 위쪽에서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길어져 봤자 뭐 요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겨울이라면은 그만큼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림자의 길이가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요 가로선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적인 날들의 절기들을 적어놓고 그 절기들을 쭉 배치를 해본다면은요, 영침이 있는 부분에서 가까운 쪽은 여름에 해당하는 하지의 절기들이 주로 적혀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저 먼 쪽, 영침에서 멀수록 그만큼 그림자의 길이가 긴 거기 때문에 겨울에 해당하는 동지의 절기들이 그려져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이는 바로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춘분과 추분에 해당하는 절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절기는 총 24절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로선의 개수는 17개입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영침에 가까운 부분은 하지, 먼 부분은 동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춘분과 추분에 관련된 절기들이 있죠. 근데 봄과 가을 같은 경우 13개죠. 13개. 이때 춘분과 추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춘분과 추분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기는 다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로선의 개수는 총 13개가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앙부일구로 가지고 시각을 읽거나 그러는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별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앙부일구는 해시계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절기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시계고요. 이때
앙불구의 영침은 어디를 향한다? 북쪽을 향한다. 그죠? 정확하게는 북극성을 향하게끔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각각 시각선은 우리가 세로선을 의미를 하고요. 그 시각선의 개수는 총 몇 개? 몇 개? 12개. 맞죠? 시각선의 개수는 총 12개에 해당을 하고요. 각각 그림자는 서쪽부터 동쪽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각선도 서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각 자체가 늦춰지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절기는요, 가로선에 해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절기선. 그랬을 때 절기선은 총 13개가 있고요. 그지? 이때 영침에 가까운 쪽은 어느 절기가? 하지. 먼 쪽은 동지가.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각각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들이 표현되어 있고 개수가 13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앙불구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했고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표준 시간대를 보도록 합시다. 표준 시간대. 일단 시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똑같은 1초 간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나라별로 각각 시각을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 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각 나라별로 시간 자체가 막 어떤 규칙 없이 막 뒤섞여져 있어 버리면은 그 나라마다 가가지고 시간 맨날 맞추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죠. 물론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을 맞춰주긴 하지만 그렇게 두서없이 막 시각들을 서로 정해놓은 상태라면은 엄청나게 혼란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규칙을 세워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시간을 정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제 표준 시간대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시는요, 태양의 일주운동을 기준으로 하루의 시각을 정하는데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정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요거죠. 그지? 우리는 지금 현재 1초의 정의를 원자시로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태양시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시각이란 말이죠. 시간의 정의란 말이죠. 하루니까.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태양시로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 본다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곳, 바로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 때를 우리가 정오, 즉 낮 12시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태양의 남중을 보시면은요, 태양이 정남쪽 하늘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때 그림자는 정북을 향하게 되고요, 태양의 남중 시각은 동쪽으로 경도 1도씩 이동할 때마다 각각 4분씩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태양시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시각이 서로 다르므로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개의 표준 시각대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그런 표준 시간대의 기준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자오선이라는 용어 혹시 익숙하신가요? 자오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의 한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게 있죠. 맞죠? 뒤에 가서 위도와 경도 다시 한번 좀 나오겠지만 지구를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게 이렇게 가로선으로 쪼개놓은 게 바로 위도죠. 위도.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쪼개놓은 거, 세로로 이렇게 쪼개놓은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요 경도 있죠. 경도. 요 경도의 요 세로선 중에 하나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랬을 때 요 선 자체를 기준으로 잡아준 거예요. 이때 이런 경도에 해당하는 경선들이나 아니면 위도에 해당하는 위선들은 모두 다 자오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자오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천구에서 나오거든요. 천구? 맞죠? 천구. 기억나십니까? 혹시 지구과학 공부해봤나요? 지구과학 할 때 보면은 천체 좌표계 나오죠? 아마 그때 굉장히 고생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천구라고 하는 그런 가상의 우주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오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자오선이 커다란 대원이거든요. 그지? 그랬을 때 그 원이 결과적으로 위선 아니면 경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하나의 선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나머지 24개로 쪼갠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표준 시간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동쪽으로 경도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표준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거죠. 자, 보세요. 요 표현이 참 애매한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요.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표준 시간대를 잡을 겁니다. 일본은 동경을 기준으로 시간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시간을 잡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요 하나의 경선을 기준으로 지구를 24개의 선으로 쪼개놓은 겁니다. 세로로.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의 선의 간격은 각도상 15도씩 달라질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때 방위상으로 본다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란 말이죠. 그지?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한 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향하는 동안에 태양이 정확하게 내 머리 위,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떴을 때를 정오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낮 12시에는 태양이 정확하게 남중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를 지난 다음에 베이징을 지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정오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베이징은 정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베이징은 정오의 시간이 우리보다 나중에 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요, 동쪽으로 경도 15도씩 이동할 때마다 표준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진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표준 시간이 1시간 빨라진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시간이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시보다는 3시가 빠른 거지, 3시보다는 2시가 빠른 거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가보면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일한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5시 25분이라면은요, 일본도 똑같이 5시 25분입니다. 알겠니? 일본도 똑같이 5시 25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베이징은 우리나라랑은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시 25분일 때 중국의 시각은 4시 25분입니다. 4시 25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시간대 그 경선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경선의 차이가 지금 현재 15도만큼 1시간가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재에서는 경도 15도씩마다 1시간씩 빨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 자체가 몇 도라는 거야? 15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빨라진다며요. 그런데 4시 25분, 5시 25분? 선생님, 지금 4시 25분보다 5시 25분보다 4시 25분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지. 그지? 우리는 이미 4시 25분을 지나서 5시 25분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빠른 거죠. 맞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 자체가 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더 가다 보면 6시 25분이 될 거고, 더 가다 보면 7시 25분이 되겠죠. 맞죠? 근데 반대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도쿄 찾으셨죠? 둘 다 5시 25분입니다. 근데 베이징은 몇 시예요? 4시 25분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이쪽으로 쭉 간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뭐 파리를 지나 런던을 지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 있는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시 25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후 지금 5시 25분인데 지금 저쪽까지 가가지고 런던까지 가면은 8시 25분 오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런던과 우리나라를 봤을 때 하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이 며칠이죠? 15일인가요? 그죠? 15일이라는 그 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2월 15일이고 런던도 2월 15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25분이고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전 8시 25분이라는 거. 맞지? 그럼 계속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한 바퀴 빙글 돌아서 이쪽으로 오겠죠. 맞지?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루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평양에는 날짜 변경선이 있습니다.
날짜 변경선. 오케이? 날짜 변경선. 그래서 빙그르르 돌아가지고 이렇게 날짜 변경선까지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닭을 딱 지나가게 되면 날짜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가끔 헷갈리는 그런 포인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려두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문제를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서울과 일본은 지금 현재 같은 표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계의 시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되죠. 맞죠? 하지만 중국으로 가게 되면 시간을 1시간 늦춰줘야 될 겁니다. 지금 5시 25분이면 4시 25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는요 정확하게 태양의 남중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정오, 낮 12시가 될 때 머리 위를 딱 보면은 정확하게 태양이 머리 위를 싹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가슴 아픈 역사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표준 시각대를 정할 때 뭐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걸 또 세분화시키기 좀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그 경도를 쓰지를 못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경도는 일본의 경도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동경 135도라고 하는 요 경도의 표준 시각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이라면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 표준 시간대를 잡는다면요 조금 세심하게 나눠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귀찮으니까 안 나눌 수도 있겠지만. 알겠어?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동경 135도의 표준 시각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결과적으로 표준 시간대가 같은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낮 12시에 남중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태양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남중하려면 조금 더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낮 12시에 정확하게 남중을 하진 않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12시 3분에서 5분쯤에 정확하게 남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물어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준 시간대에서 낮 12시에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원래 표준 시간대로 태양시를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낮 12시에 남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일본과 표준 시간대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일본의 경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2시에서 약간 지난 시각에 남중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시간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우면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별거 없네? 그죠? 실제로 별거 없습니다. 문제에 나올 만한 것도 사실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수능은 전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측정과 뒤에서 나오는 길이의 측정에서 한 문제 정도는 다뤄집니다. 단 다뤄지게 된다면 2점짜리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정의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측정과 표준 부분을 봅니다. 앞서 이제 시간의 측정을 배웠고 이제는 길이의 측정을 보는데, 자, 뭐 시간의 측정보다는 길이의 측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죠? 자, 일단 먼저 위치 표시와 기준 좌표계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 위치라고 하는 것은 공간상의 한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을 3차원적이라고 하죠. X축, Y축, Z축이 있죠. 그랬을 때 각각 그 X, Y, Z축의 각각의 요소들을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의 위치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죠. 바로 기준점, 방향, 거리. 그죠? 이때 같은 지점들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달라지면 방향과 거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길이의 측정과 표준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두 지점 사이의 공간적 간격을 거리라고 할 것이고요.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의 거리를 길이라고 할 겁니다. 자, 애매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라고 하는 단위가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보다는 조금 더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은 의미고,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계로는 둘 다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미터라고 하는 단위도 정확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1m의 길이를 측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파리를 통과하는 자오선상의 지구둘레의 4만 분의 1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400만이군요. 400만 분의 1을 1m로 정의했는데 400만 분의 1로 정의를 했는데 그 후에 그 1m의 길이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금과 이리듐으로 된 합금으로 1m의 막대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이제 미터 원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자 요게 1m야 하면서 다 보급을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백금과 이리듐을 썼던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이 일어나죠.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그랬을 때 그나마 이제 백금과 이리듐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금속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다르다고 해서 1m의 길이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변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1m의 길이를 정의 내렸을 때 앞서 봤었던 자오선의 4000000 분의 1을 1m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것으로 가지고 미터 원기를 보급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죠. 현재는 바로 빛의 광속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1m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1m를 빛이 진공해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정의하여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광속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상대성 이론 볼 때 이제 광속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속을 C라고 적은 다음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초당 3억 미터를 이동하는 속력이 광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9,979만 2,458m를 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당 이만큼을 간다면은 1m는 그지? 이걸 나누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m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숫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현재는 빛의 광속을 이용을 해서 1m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그 밑에 사이언스 디저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요, 중간중간 이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가끔 심화 내용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사이언스 디저트 같이 이렇게 중간에 쏙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쓱 흩어보고 별 중요한 거 없네? 이러면서 그냥 쓱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수능이죠. 수능에 이 EBS 교재의 연계율이 70%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 탐구를 준비하면서 EBS 교재를 풀어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집은 크게 최소 2개, 많아봤자 3개밖에 안 돼요. 탐구 영역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7, 8월 때에 나올 수능 완성이 끝입니다. 딱 2개가 끝이고요. 조금 더 불안하다면은 뭘 해보면 돼?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수능 파이널,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만 풀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EBS 연계율로 결과적으로 70%다 3개의 교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파이널은 빼야 됩니다. 파이널은 빼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70%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교재에서 각각 단어마다 다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는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디저트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좀 전에 선생님이 EBS 교재가 연계율이 70%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통해서 물리 1 문제를 푼다면 20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13, 4문제가
EBS 교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다여섯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다여섯 문제들은? 그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나머지 30%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 시중 교재들? 우리가 지금 현재 서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시중 교재들? 그런 물리 원 교재에서 과연 30%의 문제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EBS 연계율이 70%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7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비공개예요. 쉽게 말해서 신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수능 특강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이거를 굉장히 빨리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용을 되게 찬찬히 훑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가끔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늦게 나가도 되나? 문제 풀 거 되게 많은데? 시중 보니까 교재 더럽게 많던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풀게 되는 문제집은 개념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봤었던 그런 개념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3학년이 선택할 수 있는 교재? 예를 들어서 뭐 미래로랄지 수능 다큐랄지 뭐 그런 식의 메가 엔제? 뭐 그런 식의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집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죄다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다 예전 기출문제들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설 모의고사들이 문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기존 출제됐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단원별로 옮겨놓은 문제집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면서 나머지 30%는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는 안 나와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는 여기에 이미 다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70%에 해당한다는 거야. 30%? 우리가 지금 밖에서 보는 시중 교재로는 30%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해서 준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이제 각각의 출판사들 또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그런 교재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유형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업을 준비해 나간 이 수능 특강을 준비해내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하고 다른 교재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차근차근 내용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약속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으로 수능을 준비를 하시면서 과학탐구에서 지금 현재 선생님과 함께하는 물리 1은요. 다른 교재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30%를 잡기 위해서 기존의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각각의 출판사들에서 매 달마다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들 있죠.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지 않는 다른 교재사의 다른 출판사의 그런 사설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30%를 잡을 생각이니까 빨리 수업 끝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이언스 디저트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경도와 위도 나와 있네요. 그죠? 경도와 위도는 지구의 한 지점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경선 그리고 그 다음에 위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세로로 쪼개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경선이라고 하죠. 그죠?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쪼개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경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설명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대원을 경선 또는 좌우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좌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천구상의 커다란 대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선은 남북 방향을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본초 좌우선, 아까 우리 표준 시간대 정할 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좌우선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죠. 이때 경선의 기준도 역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가는 좌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경도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 또는 서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각도를 경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요 선을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영국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영국이. 알겠니?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쓱 지나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각각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각각 180도의 각도를 1도씩 쪼개봅니다. 알겠니? 그렇다면 이쪽은 동쪽이고요. 이쪽은 서쪽이죠.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가야지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서 각각 반바퀴를 돌 때까지 180도를 1도 간격으로 쭉쭉쭉쭉 쪼개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각도를 표현한 것이 경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마 경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때 동쪽으로 135도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동경 135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이어서 위선을 보시면은요, 위선은 적도에 평행하게 이은 선이 위선이다. 이거죠. 자,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요? 자,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가 이렇게 있고요. 적도에 평행한 가로선들을 긋는 거죠.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리는지 이해되시죠? 지구가 9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것이고요. 적도의 기준은, 이 각각의 가로선들, 이 가로선을 우리가 이제 위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위선의 기준은 바로 여기 적도가 되는 거죠. 적도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서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이때 또 위도가 나와 있네요. 지구 중심에서 적도면에 평행하게 그은 위선까지의 각도를 뜻하고요. 위도는 각각 남쪽과 북쪽으로 남이 또는 북위로 각각 극지방까지 가게 되면 90도의 각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때 요 사이의 각도,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서부터 요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이제 위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역시 위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마 위도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도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북위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뭐 세세한 내용들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 GPS 나와 있네요. 그죠? GPS. 자, GPS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기에서 수신하여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위성을 이용한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이다. 자,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GPS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 아니면 비행기의 항법 장치 같은 데 GPS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GP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GPS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지점의 위도, 그 다음에 경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면에 대해서 얼마만큼 높이 있는가, 고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의 시각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GPS입니다. 그런데 GPS의 내용들을 쭉 살펴봐, 원리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때 GPS로 그 지점의 위도 또는 경도를 찾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수신기가 3개의 위성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GPS 위성을 통해서 수신기가 있는 위치를 잡는 이 방법은 이래요. 자, 예를 들어 수신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신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A라고 하는 위성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A라고 하는 위성이 여기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수신기가 A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딱 받아줘요. 알았니? 그런 다음에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신기는 이 원의 한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또 다른 위성을 만납니다. 또 다른 위성을 잡아요. 예를 들어 요만한 위성을 잡습니다. 여기 있는 거 B. 그러면은 B 위성까지의 거리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그 거리의 반지름으로 하는 또 하나의 원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위성을 잡습니다. 또 하나의 위성을 잡아요. C. 그러면은 이때 C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하나의 또 원을 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원들이 접하는 지점이 바로 수신기가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점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 위성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리고 위성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정확한 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 차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면요, 거기 화면을 꾹꾹꾹꾹 눌러보다 보면은 메뉴에 GPS 위성을 몇 개 수신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 보통 3개의 위성이 아니라요, 최소한 7, 8개씩 그렇게 해서 위성들이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잡힐수록 더욱더 정확한 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핸드폰도 GPS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맘만 먹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지?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뭐 그 정도까지 해서 GPS는 그냥 단순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나오는 영화들을 이렇게 막 보다 보면은요, 그때 선생님이 기억나는 영화 중에 어떤 주인공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국가의 기관에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형사들을 풀어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CCTV나 아니면은 위성 사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세상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대죠.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루에 집을 나서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어디가에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다음에 집까지 돌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CCTV에 몇 번 정도 찍힌다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CCTV에 몇 번 정도 찍힌다고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하루에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찍히는 CCTV의 개수가 50개 정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CCTV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돌아다니다 보면은 못해도 거의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의 CCTV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뭘 하고 있는지 그 경로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요즘 그것도 있다며, 그 연인끼리 스마트폰에다가 서로 위치 확인할 수 있는 그거 해놓은다며. 다행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서.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물리 1을 하면서 워밍업 수준이었죠. 그제? 여러분들한테 물리 1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페이지 9쪽에 속도와 가속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바로 내용 보시면은요, 속력과 속도가 나와 있죠. 속력과 속도. 자, 역시 뭐 시간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그런 물리량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력이 얼마지, 속도가 얼마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둘 다 같은 빠르기로 인식을 해버리죠. 하지만 과학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속력은요, 그제? 단순히 빠르기만 가지는 물리량이죠. 그런데 속도는 빠르기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 이때 우리가 수학에서도 배우고 과학에서도 많이 쓰죠. 이때 단순히 빠르기 같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물리량들은 모두 다 스칼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량에 대해서 주로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벡터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히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물리량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속력과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는 이동거리와 변위라고 하는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사람이 이렇게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람이 빨간색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 이동거리는 하고 물어보면은, 이동거리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뜻하죠. 그랬을 때 이 이동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히 크기만 가지는 스칼라량입니다.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보고 있는 거니까 1번 사람과 2번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1번 사람의 이동거리가 더 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나오는 물리량이 변위였습니다. 변위. 변한 위치의 줄임말이죠.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의미하는 것. 맞지? 이때 변위 자체는 실제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사이에 무조건 직선거리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벡터량이고요. 이때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의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면은 그 직선거리는 1번 사람과 2번 사람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변위는 1번과 2번이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크기는 1번과 2번이 같고 방향도 요 방향으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속력과 속도는 바로 이동거리를 쓰느냐 변위를 쓰느냐에 따라 각각 결정이 될 겁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 공식은 똑같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할 것이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쓴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각각 속력을 물어보느냐 속도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1번 사람의 경로를 가지고 속력을 계산을 한다면은 10초 동안 A에서 B까지 갔다. 그랬을 때 10초 동안 요만큼 가는 속력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속도를 물어봤다면은 10초 동안에 이만큼의 변이를 이동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관계에서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이동거리와 변이 사이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만일 직선으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동거리랑 변이가 같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변이 자체가 이동거리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는 존재하지만 변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원래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와 버리는 경우. 맞지? 그런 경우에는 이동거리는 있지만 변이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를 비교해도 역시 마찬가지 이동거리를 쓰는 속력이 변이를 쓰는 속도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속력을 V, 속도도 V라고 적죠. 그 다음에 각각 시간 T를 적을 것이고요. 변이랑 이동거리 둘 다 S를 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스칼라랑 벡터랑 구별을 하겠다면은 굳이 구별하겠다면은 위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아, 얘는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쓸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똑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등속 직선 운동 나와 있죠. 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쓰던 표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등속도 운동이다. 결과적으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에 속력이 같으면서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등속도, 속도가 같다라는 표현을 써도 어차피 빠르기랑 방향이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할 것이고 빠르기와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요, X축과 Y축이 각각 시간과 속력 또는 시간과 속도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가 시간 속도 그래프의 속도가 일정한 경우, 맞지?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뒤로 갈수록 또 다른 물리량들을 보다 보면은 그 물리량에 계속해서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프를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그래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채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학에서의 1등급을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뻥을 조금 못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가 하나씩 붙죠. 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래프 해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X축과 Y축이 각각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프의 아랫면의 면적은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이 아랫면의 면적은 바로 이동거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속도 또는 속력이 일정하다면은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 자체도 일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랬을 때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속력이다라는 것. 그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항상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시간 속도 또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은 이동거리 또는 변위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이동거리 또는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항상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력 또는 속도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 밑에 상대 속도를 보시기 바라요. 자, 상대 속도는요,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죠. 관측자가 느끼는 속도. 여러분들,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속도랑은 관계가 없이 관측자가 어떤 물체나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에 대해서 느끼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상의 속도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상대 속도는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긴 좀 힘듭니다. 일단은 공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요. 자, 일단 상대 속도는
속도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 B. 그런데 예를 들어 A는 50km/h 그리고 B는 100km/h 이렇게 각각 움직이고 있을 때 A가 바라보는 B의 상대 속도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죠? 관측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가 관측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관측자가 관측 대상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속도, 실제는 50과 100km/h로 움직이겠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때 상대 속도는요,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줌으로써 우리가 상대 속도를 계산하게 되죠. 이때 상대 속도는 관측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정지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느끼는 속도가 상대 속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뺀다? 결과적으로 B가 나타내는 속도에서 A가 나타내는 속도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개념을 쓰고 있다? 속도의 개념을 쓰고 있다. 맞죠? 그 말인즉슨 지금 50과 100km/h라는 것은 단순한 빠르기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럼 방향성까지 부여를 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동서남북 또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부호로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 버리죠. 그지? 그래서 기준점 잡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둘 다 각각 플러스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따라서 계산할 때는 저 부호까지도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A가 바라보는 B의 상대 속도, 이것을 VA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예요. 따라서 B의 상대 속도, B의 속도 100에서 마이너스 A의 속도 플러스 50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얼마 나온다? 플러스 50km/h. 이 말인즉슨 A가 보는 B의 속도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50km/h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얼라려? 흰색 분필이 없네? 헐. 만일 C라고 하는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뭐 70km/h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랬을 때 A가 바라보는 C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역시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죠. 단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는 거. 과학에서의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보다는 반대라는 개념이 크죠. 그지? 하지만 계산할 때는 음수로 계산해줘야겠네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플러스 50.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km/h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상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굉장히 간단하죠.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준다는 거.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상대 속도는요,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와버리면 누구나 다 풀어버리니까. 맞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투를 배우고 있다면요,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A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B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알겠니?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물2에서 다뤄지는 상대 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1에서는 이런 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평하게 움직이는 경우를 보거든요.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맞지? 그래서 단독 문제가 출제되긴 좀 힘들지만 이후에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물체의 속도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표현하지 않고 예를 들어 어떤 A라고 하는 물체에 대해서 B의 속도가 상대 속도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용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베이스로 상대 속도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걸려 들어가시면은 절대 안 되겠죠. 그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내용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가속도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려갈게요. 자, 그랬을 때, 자,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더한다는 뜻이죠.
맞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겠네요. 그런데 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향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보통은 빠르기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표현은 각각 물체의 빠르기가 빨라지거나 또는 느려지는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보는 거죠. 맞지? 그리고 방향의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든가, 앞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원을 그린다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의 변화가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이제 물리 1에서 다루는 내용은요, 이런 속도의 변화 중에서 방향의 변화는 없이 빠르기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물투를 하게 되면은 방향의 변화를 볼 거고요. 물리 1만 하니까 쉬운 거죠. 됐나요? 그러면서 아래 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합니다. 이때 가속도는 우리가 줄여서 A라고 쓸 것이고요. 그지? 이때 가속도는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으로 각각 계산을 하겠죠. 그지? 그랬을 때 이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다면은 두 개를 뺀 것만큼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속도로 정의를 내릴 겁니다. 맞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정의 내릴 건데, 이때 단위가 미터/세크의 제곱이라는 거, 그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맞지?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가속도라는 표현에서 속도를 더하니까 빠르기가 빨라지겠구나, 이것까지는 쉽게 생각하는데 빠르기가 느려지겠구나, 이걸 자꾸 놓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말 그대로 가속도는 속도를 더한다. 그런데 속도를 더한다라는 것은 플러스 V의 속도를 더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V의 속도를 더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물체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오케이? 플러스의 속도를 더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빠르기에 증가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의 속도를 더한다 이러면은 빠르기에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인데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맞지? 자, 볼까요? 지금 여기 Y축은 속도, 그 다음에 X축은 시간입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등속 직선 운동에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은 아랫면의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시간 속력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각각 그 물체의 이동거리 또는 변위가 되겠죠. 일직선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처음 속도는 4m/s였습니다. 그런데 4초 때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6초를 지나 7초 때까지 속도가 변하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까지 변했고요. 마이너스 2까지 속도가 변했고, 그런 다음에 10초 때까지 쭉 유지가 되다가 그러고 나서 12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가 2로 끝났습니다. 2로. 자, 그죠? 자, 이거 그래프 해석하라는 이야기죠? 자, 앞서 봤던 우리 등속 직선 운동과 지금 가속도 운동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안 나와요. 알겠니? 여기서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위나 아래 또는 원 운동하는 경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또는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나타나도 위나 아래 또는 대각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원, 그런 운동은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도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선 운동을 해. 그런데 4초 동안에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때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7초에서부터 10초까지도 마이너스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에서부터 7초까지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죠. 따라서 가속도 운동. 마찬가지로 10에서부터 12초까지도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4에서부터 7초까지는 지금 현재 플러스 4였던 속도가 나중에 마이너스 2까지 속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에서 0까지 줄어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커지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커져서 작아진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면은 이때는 가속도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10에서부터 12초까지는 마이너스로 속도가 작아지다가 0을 지나서 플러스로 속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움직이는 방향에서는 지금 현재 가속도가 플러스 가속도가 가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물어볼 사항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이동한 거리는 또는 변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 또는 그때 각각의 가속도가 얼마일 것인가 이런 것들 계속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물어볼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내용은요, 어차피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속도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렇다면은 가속도 구간은 지금 4초에서부터 7초 구간, 그때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속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쪽에 있는 공식대로 가면 되겠죠? 자, 시간이 4초에서부터 7초 구간까지는 4초에서부터 7초 구간까지입니다.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앞서 봤던 것처럼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량. 시간은 4에서부터 7초니까 몇 초? 3초. 맞죠? 그리고 속도의 변화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 나중에서 처음. 이때 계속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속도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부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 속력 마이너스 2에서 처음 속력 플러스 4를 빼주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 m/s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2 m/s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구간 볼까요? 이번에는 10초에서 12초 구간. 맞지? 이때 가속도를 A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가보도록 하죠. 시간은 2초 동안에. 그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다는 거. 나중 속도 얼마? 나중 속도 플러스 2. 처음 속도 얼마?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대로 가야 되겠죠? 나중 속도 플러스 2 마이너스 처음 속도 마이너스 2. 그럼 정리해주면은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지? 이때 가속도는 플러스 2구나. 그래서 각각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이동거리면서 각각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속도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아까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각각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까지가 1번 영역, 그 다음에 가속도 구간 2번 영역, 여기 3번 영역, 여기 4번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다음에 지금 현재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은 2번 영역과 4번 영역이다. 맞죠? 그래 놓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들은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이런 표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답이. 앞서 선생님이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 2번과 4번 영역에서의 가속도는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A 구간, 2번 구간은 마이너스 2의 가속도를 가져요. 하지만 4번 구간은 플러스 2의 가속도를 갖죠. 가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뭐는 같다? 크기는 같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성 빼고 단순히 크기만 본다면은 절대값이 같으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함정을 팔 겁니다. 끊임없이 함정을 파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문제 똑바로 안 읽고 지나가 버리는 학생들을 낚아내려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보는 물리량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벡터 값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성까지 있다. 그래서 그
벡터 값 자체를 그대로 물어보면 방향이 아무리 절대값이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서로 다른 값이에요. 하지만 크기만 물어본다면 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놓고 사이언스 디저트의 밑에 보면은 면적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면적. 그지? 면적. 그런데 이때 지금 현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속력 또는 속도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이동거리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속력이나 속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면은 이때 양에 해당하는 면적은 이 면적만큼 플러스의 이동거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지? 플러스의 변위. 그런데 반대로 음의 축에 있는 공간은 마이너스의 변위를 갖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속도가 줄어들어도 0이 되는 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순간부터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여기까지 0까지 되는 순간에도 되돌아오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서 다시 11초부터 12초 구간에서는 다시 또 앞으로 가고 있을 거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우리가 좀 전까지 살펴봤던 그래프는 물체가 직선 운동을 하는 상태에서의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등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속도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래프. 맞지? 아마 이런 식의 유형들 많이 다뤄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이언스 디저트 아래쪽에 보시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뜻을 보면은 뭐가 같아? 가속도가 같아. 그지?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그 말인즉슨 물체의 빠르기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직선 운동. 방향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결과적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면서 뭐의 변화만 있는 거? 빠르기의 변화만 있는 경우. 그죠? 다행입니다. 우리는 물리 1에서는요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안 보거든요. 알겠니?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안 봐요. 단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앞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어떤 물체의 속도가 이런 식으로 달라졌을 때, 알았니?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요 지점을 A, 요 지점을 B라고 한 다음에 이때 A와 B의 각각의 가속도의 크기의 비교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가속도가 누가 더 크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결과적으로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A와 B 지점에서의 각각 닿는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이렇게 그려서 요 기울기만큼이 가속도다. B는 이렇게 그려서 요 지점이 가속도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간 가속도예요. A와 B 지점에서의 순간 가속도. 근데 순간 가속도는 원래 공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리밋 델타 t가 0에 수렴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v로 계산하는 거.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짧게 놨을 때의 속도 변화량, 그걸 순간 가속도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물리가 수학인가요? 아니잖아요. 맞지?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지. 맞지? 이런 거 절대 안 써. 우리는 뭐만 비교하는 거야?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가 작다? 아, 가속도가 작구나. 기울기가 크다? 가속도가 크구나. 그래서 A보다 B의 가속도가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만일 진짜로 순간 가속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면요, 아까 리밋 안 나와요. 극한 안 나와. 뭐가 되겠어? 접선을 그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계산해봐. 중학교 애들도 하는 거. 그걸 물어보겠지. 알겠니?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거죠. A와 B 지점에서의 평균 가속도. 그럴 때는 A 지점의 시간 T1에서 B 지점의 시간 T2까지의 시간의 변화, 그 다음에 A점에서의 속도 VA, B점에서의 속도 VB, 이 둘의 변화, 이걸로 가지고 가속도를 계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는 가속도라고 하는 저 공식 자체가 평균 가속도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평균 가속도 A는 시간의 변화는 T2에서 T1을 빼주면 되겠죠. 그것분의 속도의 변화는 V2분의 V1. 이게 뭐야? 결과적으로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니까 A와 B 지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가속도다. 이렇게 정리를 내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알았니?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플러스의 가속도가 가해지는 거죠.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반대로 처음에 빠르기가 느려지는 경우, 이 경우가 마이너스 가속도가 가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건데, 뒤로 나가면 페이지 11쪽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쓰게 되는 세 가지의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외워야죠. 물리 1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만일 이 공식 3개를 외우고 있지 않다면은요,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세 가지의 공식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는 공식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죠. 자, 공식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두 식을 연립해서 만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식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들입니다. 맞죠? 자, 이랬을 때 보세요. 물론 각각의 공식들이 자주 쓰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 속력 계산할 때, 그러니까 V를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나머지 물리량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V를 계산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동거리를 주로 계산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속도를 계산한다든지 나중 속력을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명확하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은 바로 일단 잡고 가셔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왜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경우라고 봅시다.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에서 처음 속력이 V0부터 시작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물체에게 일정한 가속도가 가해져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는 동안 T시간 동안 속력이 V까지 증가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첫 번째 공식은 나중 속력은 이거였죠. 맞지? 그러면은 나중 속력은 여기에다가 요거의 변화량만 보면 되는 거잖아. 요거 변화량. 맞지?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 요 기울기가 뭐? 가속도 A. 가속도 A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 X축분의 Y축이거든요. 그러면 X축분의 Y축이 기울기야? 거기에다가 시간 곱해버리면은 X축분의 Y축이니까 X축 분모항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 속도의 변화량만 남지 뭐. 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 속력 V0에다가 AT를 더해주면은 나중 속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요 길이 자체가 AT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공식, 이동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 아랫면의 면적이 이동거리. 그지? 그렇다면은 요 면적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면적 계산하면 되니까 요렇게 나눠가지고 아래에는 V0에다가 T를 곱하는 거.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요거 높이. 근데 높이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T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니까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공식은 두 식을 연립한 거죠.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뭐가 사라졌습니까? 시간 자체, T양이 소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둘 다 T로 묶은 다음에 그것을 소거해서 만든 식이 마지막 세 번째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내에서 시간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세 번째 공식을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세 가지의 공식들 꼭 외워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현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래프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